자, 이번에는 봉지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이거. 네네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사안도 중요한데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요. 오. 거의 그 오마이뉴스 한 곳 정도만 다룹니다. 예.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커지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타의 살인 사건에 이제 김영진이 박철민 무고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갔다라는 얘기 하나 했고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 무고 사건을 수사하는데 피해자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판만 깔아드리고 그렇죠. 다시 한번 예. 출발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지난번 매불쇼에 나왔었어. 예.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현재 경기 남부청 경찰이지. 예. 경기 남부청에서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김형진이 고소한 박철민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거든. 예. 그런데 뭐 갑자기 무고 뭐야? 이게 예, 그렇잖아. 지금 이게 상태예요. 뭐냐? 이 수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박철민 국민의힘이 결탁해서 이재명 제거 작업을 한 것을 밝히려는 수사처럼 보인다라고 운을 뗐었어요. 예. 무고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무고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김형진에게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진술을 하면 김형진 너 내가 좀 싼 티켓 끊어줄게. 예. 형량 좀 낮은 걸로 끊어줄게. 예. 요렇게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김형진은 그걸 받질 않았대. 어허. 그러자 갑자기 조폭 박철민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김형진은 이재명이 조폭하고 연루가 돼 있는데 이 김형진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 아 이해됐다. 예. 예. 그러니까 김형진이 뭐야 어이 없는 거지. 어이가 없어. 예. 이 새끼 봐라. 너 내가 무고로 고소한다 이 새끼야. 깔끔하다. 해가지고 무고로 고소를 했어. 예. 근데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시작된 거야. 아. 받아주세요. 네. 난 좀 쉴게. 아 좋았다. 그 자료 1번 보시면요. 그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미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던 김영진이 2023년 5월 윤석열 정권 때 박철민을 무고로 고소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경찰 검찰이 잡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작년 6월에 당선되니까 2025년 8월에 뒤늦게 검찰이 박철민을 무고로 기소하고 이때는 피해자는 한 명이죠. 김영진이 그렇죠. 고소했으니까. 예. 이때는 한 명이었고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장영하와 이제 박철민 유죄 확정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폭 돈다발 이재명 네,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사람인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니까 대통령이 SN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SBS 노조가 난리가 났잖아요. 네. 박철민이 조폭 돈다발 사건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맞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설계가 됐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2017년에 중앙지검장일 때부터 이재명을 잡으려고 이 조폭들을 불러다 수사를 했고 당시에 박철민이 이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려진 그림을 나중에 2021년 대선 때 박철민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박철민이 막 상상해서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잡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근데 그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과 일치해요. 이준석이라는 전직 조폭이 20억 원을 자기 부하들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상납했다. 요게 이미 검찰에서 2017년에 수사할 때 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러고 끝날 뻔했는데 박철민의 무고 재판이 최근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공판에 그게 이제 불과 지난주죠. 4월 23일에 박철민의 무고 재판인데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사실 그냥 발생 기사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이걸 언론이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빼고 아무도 안 씁니다. 맞죠? 그거 이게 봐.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예. 언론이 하나 쓴 거는 이거는 지금
박철민의 무고가 피해자는 지금은 김영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박철민이 그때 11명을 고소를 했어요. 11명을. 그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근데 경찰이 보니까 이 당시에 박철민이 고소해서 무고했던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돌리고 있더라고. 와. 그리고 저기 지금 청와대 측에도 경찰이 아마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처벌의사. 아. 근데 무고가 꼭 반의사 뭐 처벌의사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수사하면 되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아니고 경찰이 인지한 거잖아요. 인지. 이 박철민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으니까 무고라는 것은 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특정인을 잡아 넣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뿐더러 국가기관을 낭비하게 했어. 국가기관의 권력을 낭비하게 했어. 해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고 그냥 경찰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 다시 그 일지를 보여주시면 어제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옛날에 광수대 있잖아요. 주폭 잡고 하는 이걸 광수단이에요. 지금 이 광수단이거든 이름이. 네. 경기남부청 광수단 1팀이 1팀 팀장까지 해가지고 어제 순천교도소에 내려갔어요. 아, 내려가서 김영진을 수사 접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를 해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김영진이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는데 망설인 거예요. 왜? 내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닐까. 나는 걱정을 하면서 망설이면서 아버지랑 화상 접견을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컴퓨터로 저 스마트 접견이라고 해가지고 화상으로 면회를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네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설득을 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도소에 있으니까 뭔 내용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기할 때 그렇다면 이제 김영진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김영진이 여태까지 이제 제가 공개 안 한 것 중에 김영진이 그러면 어제 무슨 경찰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2번 자료를 보시면 이미 본인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의견서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한테 계속 의견을 냈는데 전체는 아니고 뭐 한 20장 냈으면 그 중에 한두 장은 이재명, 은수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자료 1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인데 이거 최영진 씨가 좀 읽어주시죠. 자, 검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2부가 피고인의 신변에도 여론이 형성되고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을 말하며 국제 마피아파 고문들 아니냐며 대단하신 분들과 조폭들은 다 연결됐잖아요. 자리 잡고 하면 다 배신하는 것 아니에요 등 농담까지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김영진이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2019년에. 2019년.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에 이제 본인을 방어하면서 검사실에서 자기가 조사받을 때 있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2020년에도 5번 자료 보시면 최종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자필로 또 내요. 이거를 2020년 경에. 그러니까 이건 박철민이 폭로하기 1년 전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때 6번 자료 한번 읽어주시죠. 자, 김영진의 최종 의견서입니다. 검사가 그 당시 저에게 어차피 그할 방송대로 될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연결된 방송이 곧 나갈 것을 설명하며 방송대로 할 것이고 여론이 살인이라는데 재판부는 쉽게 무죄를 쓸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할 방송은 제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일을 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사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외압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됐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넘어 그냥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시 수사 일지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이제 경기남부청에서 이제 박철민이 이제 뭐 이재명 등 김영진을 이제 처음에 고소한 게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조폭 동따발 폭로가 실패했잖아요. 옛날 사진 재활용했다.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고소까지 본인이 고소한 게 지금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고 수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번 자료 이게 이제 2021년 12월에 박철민이 이재명 외 10명을 이재명 외 10명 김영진 포함해서 이준석 뭐 김영진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재명을 수개로 해가지고 1번에 넣고 공익 제보라는 이름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근데 고발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기 남부청으로 내려보내서 남부청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경기 남부청이 당시에 실제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박철민이 거짓말이네 하면서 무혐의를 내렸어요. 근데 당시에 김영진이 또 끌려가서 그 고발을 당했으니까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7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경기 남부청입니다. 지금도 그때도 경기 남부청, 지금도 경기 남부청. 그때 이제 경기 남부청 수사관이 김영진 이제 감옥에 있던 김영진을 또 이제 찾아가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지고 진술 조서를 꾸몄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8번 그러니까 그 진술 조서에서 김영진 수사관이 묻고 김영진이 답한 게입니다. 잠깐만 이거 수사관을 제가 보시죠. 읽어드릴게요. 네. 자, 고발장 내용을 보면 박철민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국제파의 고문이다. 국제파를 이용하거나 지원하였다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그냥 박철민이 관심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9번. 네. 네. 박철민 진술에 의하면 2013년부터 이준석이 이재명과 공생 관계였고 진술인이 더 먼저 이재명과 알고 지냈다고 진술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 미친 새끼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 실물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박철민이 이재명 등을 고발할 때 그 전에는 조폭 연루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고발장의 내용이 이재명은 그냥 조폭이에요. 아, 조폭이야. 성남 국제 마피아파의 고문이라고 하고 은수미도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아. 한 겁니다. 근데 그 무리함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 다시 또 수사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김영진은 자기가 어찌됐든 박철민을 고소해서 무고 재판을 자기가 증인으로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경찰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 피해자들한테 야 박철민 우리가 처벌해줄게 얘기 좀 합시다 뭐 조서 씁시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박철민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보이지.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니고 단독 범행처럼 지금 제가 보이지. 말씀드렸지만 박철민이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게 이런 정도로 예. 이재명을 잡기 위해 설계가 됐다고 예. 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 폭로를 했던 것도 지금 본인의 아버지가 국민의힘 전직 시의원이고 성남 시의원이고 당시에 장영하 변호사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실명을 못 밝히겠는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중진 의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박철민의 그러니까 양어머니를 시의원을 공천했잖아요. 공천했어. 네, 원래 떨어뜨렸다가 공천했는데 경기도당 거기 성남시니까 성남시 의원은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당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 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당에서 전화 중앙당에서 아, 맞아, 꽂았잖아. 맞아. 예. 꽂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본진까지 연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게 그 배우와 몸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엄청 큰 수사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와서 이거는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온 건데 이게 지금은 뭐 이제 국정조사다, 뭐 국정조사 특검이다 이렇게 가겠지만 네. 한 축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검찰에서 도대체 어떤 짓을 벌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 검찰과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의 배우 몸통이 있는데 본진의 누구냐 그게. 그렇지.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은 이 조폭연루서라고 대장동 그분으로 사실상 그 대선판을 이 뒤집어졌다, 도둑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또 동아일보 2021년 10월 9일자 대장동 그분 네. 그 보도에 대해서 또 뭐 한국 신문상을 준 거를 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또 올렸더니 뭐 동아일보는 지금 일단 아무 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는 굉장히 부글부글하답니다. 이거 가만히 둬야 되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부글부글한다는 거야? 부글부글하고 이거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아, 이런 식으로 뭐 진짜.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뭐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본인들이 좀 열받은 상태인가 봐요. 근데 전해 듣기로는 그런 것이고 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보니까 또 대통령의 그런 수상 취소까지 하라는 건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지적을 또 한국 기자협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열이 받는 건 뭐냐면 윤석열이 집권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를 할 때는 잘 참아. 거의 가만히 있어요. 아니 잘 참아. SBS 노조도 그렇고 잘 참아. 그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했습니까? 국정원을 동원했습니까? 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글 하나 보면 올렸다. 글 하나. 가장 얕은 수준의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게 한다랄지 뭐 탄압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너 대통령이니까 옛날에 당한 거 다 참아.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그냥 해프닝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참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인은 피해자로서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 때 제가 3차례 나갔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3차례 나갔는데 엄청난 성과가 있었어요. 네. 사실상 이제 대장동 그분 뭐 그거 아닌 거는 다 이제 끝났고 네, 끝났고. 이미 대검 중수부에서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대출 브로커 봐준 거 그 그렇죠. 증언까지 그 다 나왔잖아요. 네. 그거 기사 한 개예요. 아, 기사 한 개. 그리고 제 기록에 녹취록도 조작하고 강백신이. 강백신 컸어. 제가 이제 그런 거 대체했잖아요. 그렇죠. 보도가 안 되니까. 안 돼. 왜 보도가 안 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주당은 오늘 그 강백신 뭐 이런 사람들 부장 검사들하고 또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하고 지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적인 여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네. 보도가 안 되면 또 특검이야? 그렇죠.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맞아요.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사실 이번 국정조사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뭐 역대 많이 최고예요. 나오는 역대 거죠. 최고. 그렇죠.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대장동 그렇죠. 대다수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뭐 검찰뿐만이 아니고 국정원 감사원 다 동원돼 가지고 네. 완전히 검찰의 개노릇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검사가 다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봐도 뻔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특히 박상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문건을 압수하기 전에 미리 그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랑 공문 주고받으면서 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66건 야 대북 송금 관련해서 66건이 있는데 딱 보니까 13건 빼고 나머지 숨겨 놓은 다음에 압수수색을 간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나왔잖아. 이게 국가정보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리오남이 없었다는 것도 국정원에서 다 확인이 되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는 당선되자마자 국정원에 검사 보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서해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다 틀을 설계를 했잖아요.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정원을 못 믿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국정원을 부인하고 있어. 부정하고 자기들이 맞아요. 그렇게 써먹던 국정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국정원 있는, 직원이 정말 열변을 토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어. 근데 언론이 안 쓰니까 매불쇼를 보시는 분들도 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한마디 이제 마지막에 어떡하냐. 제가 종합청문회 아. 엊그저께 나갔을 때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본인과 가족이 도륙당했다라는 주장은 하면서도 연호의 술 파티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박상용 검사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는 자기의 회사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대북 송금만 했어요. 근데 그날 청문회 왔던 이윤환 검사로 이윤환 여기가 이제 뭐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자기 그 뭐 동생 처남 뭐 이렇게 다 잡아놓고 이간질했다고 화 많이 내더라고. 회사 아주 이윤환한테. 아장될 것 같이 했던 아. 그게 이윤환 검사인데 아. 재밌는 것은 중간에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쩌다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가지고 누구랑? 김성태 회장이랑 봉지욱이? 예, 어. 그리고 거기 밑에 있던 박상웅 이사랑 이렇게 타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담배 뭐 얘기를. 그럼 같이 필요하죠. 그래갖고 그 국회 소통관 앞에서 담배를 한 2대를 같이 폈어요. 네. 담배도 없더라고. 어. 아주 제 담배. 드려. 네, 제 담배를. 드려. 딱 두니까 좀 굵은 담배 없냐고 또 거기서 따지더라고. 그거를. 그 입맛이 까다로워. 아무래도 회장이니까. 입맛 좀 까다로워. 그 상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거 피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이윤환 검사에 대해서는 저거는 인간도 아니요. 저거는 인간도 아니요. 엄청 화내더라고. 라고 하면서 박상용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상용이도 마찬가지지. 다 한패지. 라고 해서 아니 그럼 좀 오늘 같은 날 좀 폭로를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뭐 스타일상 그거를 가지고 이런 카메라 비추고 한 데서는 말 못하고 특검 수사하면 제가 다 할게요. 에이 그것도 믿지 아니야 않아. 나는. 특검 수사하면 할게요라고 하면서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봉지욱 기자 기사 내가 쭉 봤는데 잘하더구먼. 잘하더구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만간 소주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박상훈 연호는 내가 사갈게. 박상훈 아니 쌍방울 아지트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폐업했어요. 폐업했어요? 문 닫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이 먹고 내가 나이 60 먹고 먹는 거 얘기 그만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사실은 그 뭐 연어의 수파티 있고 없고 그건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관심 없고 그때 당시 이제 1,313억 수원지검 13층과 15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했는지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마음을 먹으면 그 밑에 이제 부회장도 있고 그 밑에 이사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다 진술을 할 거예요. 그때는. 김성태만 바뀌면 그리고 하겠죠. 이제 그날 연어의 술 파티 있었던 날 그
담배도 한 값 샀잖아요. 음. 소주 음. 소주 4병에 네. 생수 3병에 담배 한 값 샀잖아요. 네. 그 박상웅 이사 법인카드거든요. 예. 실제 산 사람은 박상민이라고 그 비서 있어요. 수행비서.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샀다고 하는데 박상웅 이사 같이 있었잖아요. 담배 끊은 지 7년 됐다고 그러던데. 아. 그러면서 오늘 한 대 펴야겠다 그러면서 7년 몇 년 만에 핀다면서 제 걸 또 한 대 폈어요. 아, 폈어요, 그날은 제 또. 거를.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펴서 스트레스 받아서 펴야겠다. 어. 그 담배 더닐 프로스트인데. 와, 이거는 네. 더닐 이거 단독입니다. 네, 더닐 프로스트. 프로스트. 1mm. 그거를 1mm. 취향을 딱 보면 알잖아요. 다른 담배 없어? 독한 거 필요해. 독한 거 필요하다. 아. 이게 프로기다. 더닐 프로스트는 그게 이제 바카 맨솔. 맨솔입니다, 맨솔 안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알죠. 근데 어. 그거를 이제 본인이 먹었다고 이제 굳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되게 창피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서 먹고 진술 바꿨다 이러면 너무 창피하니까. 모양이 안 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박상용에 대해서 박상용 그래도 열심히 한 검사입니다. 박상용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태가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네, 맞아요. 나를 칭찬하지 않았냐. 어. 본인의 큰 착각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좋게 얘기하더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뭐 왜 그러냐면 얘기를 안 하면 몰라도 박상용은 달래는 역할을 했고 15층에 가면 이윤환 검사 등등 했고 조지는 역할을 거기서 하고 네. 김성태가 계속 뭐라고 합니까? 회사 돈 아니에요. 제 개인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회사 돈을 했다면 횡령이 돼요. 그렇죠. 100억으로 횡령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던 것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15층이 무섭지 박상용이 무섭진 않아요. 여긴 그냥 협조해 주면 되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였지만 어찌됐든 할 얘기가 좀 있다는 거 보니 조만간에 한번 만나고 진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자기가 다 얘기해야겠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에이, 저는 뭐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를 하면 본인이 박살이 나요. 그렇죠. 돈 다 뜯기죠. 감옥 살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뭐 쌍방울 뭐 계열사들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 허위 공시 등등 해가지고 한 5천억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건데 지금 특검에서 하잖아요. 네. 이 사건이 네. 지금 대북송금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에는 플리바게닝이 있습니다. 음. 해병대 특검에서도 플리바게닝이 있었어요. 네. 해병 이시원이 제가 이시원이 안 기소 안 한 잡혔죠. 이유가 플리바게닝을 잘해가지고 전부 다 불고 이제 풀려났고 이시원이는 또 국정조사도 잘 나와요. 그렇죠. 갈 때마다 있더라고. 나왔는데 네. 답은 안 하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특검에서 플리바게닝의 권한 우리 형사소송법에 없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있을 수 그거를 있다.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형량 거래는 지금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우리 특검에서 해당 사건을 할 때는 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기대를 가져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김성태가 일조한다. 그러면 제가 연어 한번 쏘겠습니다. 네. 그 연어를 좋아하고 연어 좋아해. 회덮밥 회덮밥. 좋아해. 회덮밥.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 회덮밥하고 연어 회덮밥. 회덮밥 회를 좋아하나 봐요. 소주 좋아하던데 소주. 네, 소주 좋아하고. 알겠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작은 오늘 대통령의 SNS X에 게시했던 글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이재명과 조폭 엮으려 검경이 파타야 주범 회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 출연진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예, 파타야 살인 그 후 1년이라는 그 아이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 방송 뭐 내용은 이제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검찰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 오마이뉴스 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공판 증언 녹취설에 따르면 박철민이라는 그 국제 마피아파 그 돈다발 들고 SNS에 글 올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으로 김형진이라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그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형진이 수사를 받을 때 정모 검사한테 수사를 받게 되는데 오자마자 검사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겁니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해서 범죄 사실을 이야기해내라 라며 압박과
회유를 했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얘기했다라는 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했고 이게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완전히 좀 국면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노영희 TV에서 이걸 지난번에 방송을 했어요. 예. 바로 직전에. 근데 제가 그래서 박철민 씨 판결문하고 장영하 변호사 판결문을 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장영하 씨 판결문은 처음에 우인성 부장이 박철민 씨가 말한 게 허위 사실인 건 맞는데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 우인성이 그 김건희 예, 1년 8개월 선고하고 줬던 나머지 바로 다 그 판사군요. 무죄했던 예. 그 그렇지 무죄. 예. 그랬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가 쓴 것처럼 편지를 조작해가지고 박철민이 예,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그 변호사 중간에 이제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A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A 변호사가 B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오인성 부장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무죄를 줬는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유죄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인식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썼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을 보고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검사들 특히 C 정당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C 정당은 이제 국민의힘을 말하는 건데 그 정당의 담당자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의했는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에 국민의힘 정당 거기 나와 있는 정치인 그다음에 박철민 씨 아버지가 이제 시의원이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이었었죠. 예. 그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누구누구를 포섭하려고 그러냐면 김영진이라고 하는 그 행동대장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코마트레드 대표를 막 회유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막 그럴듯하게 진짜 나와요. 근데 그 둘이 정말로 그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서 딱 거절했다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네. 그들은 거절했다 당시에.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재판 기록에 있다는 거죠. 판결문에 다 나와요. 판결문에. 이게 지금 대단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2021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게시글을 올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들고 정치권에서 뭐 김용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흔들어대고 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2022년 대선 전 또 대선 후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등이 김영진에게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감형을 해주겠다 라면서 이제 형량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상해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 이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이건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동안에 저널리즘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국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렇죠. 왜냐하면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처벌을 적게 받아도 검찰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아닌 거예요. 누굴 잡아놓는 게 더 본인들의 큰 목표는 여러 사건의 정황으로 드러나잖아요. 목표는 타겟은 이재명이다. 그 한 또 줄기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를테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속편과 관련해서도 미리 인지를 하면서 언지를 한 그런 정황까지도 그렇죠. 드러나는 예. 거잖아요.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도 물론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건 가공해내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살인이냐 치사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당사자에겐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고 그러면 딜을 할 동인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치사 이런 부분까지 그냥 본인이 가공해서 이런 말을 지어내고 있다 이래 보이진 않거든요. 이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체가. 아니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어찌됐건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이라는 사람 혹은 박철민이라는 사람 이런 국제 마피아파 관련자들에게 스토리를 만들 내용을 제공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검찰과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계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캠프. 캠프. 유캠프라고 정확히 나와요. 캠프. 아예 그렇게 아예 나와요? 캠프라고 나와요. 그럼 C 이제- 정당 유캠프 이렇게. 그럼 대선 전국에서의 하나의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예,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뭐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수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게 2018년 방송에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이잖아요. 자극적인 소재들이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공통점들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 결정적 진술을 해주는데 그 네. 결정적 진술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의자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거래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 그림을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린 것인지 아니면 뭐 특수부가 그린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끝단은 뭐냐면 최종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의 여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예. 제기하는 의혹은 하루에도 수십 개죠. 근데 예. 그 중에 왜 이 사건은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면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중간에 이런 진술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런 구조로 짜여지면 이미 대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 판단을 누가 했을 거고 거기에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당,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정당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정당에서 내가 모종의 이런 기획을 통해서 나는 당장 검찰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붙어주면 이게 그림이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붙으면 예. 충분히 말하자면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사건의 최소한 뭔가 수사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판결문에 보면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단순 제보가 아니라 전달 확산 구조가 작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로 이제 그 판결문을 써요. 예. 예컨대 이 피고인이 실제 이런 내용으로 먼저 장영학에 접촉했는데 장영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 인사에게도 먼저 예. 비리 의혹에 관한 재료를 제공하니까 국민의힘 측 인사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주면서 장영학가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서로간에 확산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와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검사. 그다음에 정당, 그렇죠. 그다음에 범죄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합동해가지고 게다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시의원의 배경 예.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꾸몄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영화 내부자들의 스토리라인이랑 거의 제가 그러네요. 볼 때 똑같아. 그 싱크로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너 이제 나하고 영화 하나 찍자.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예. 거기에 구조가 이제 뭐 언론이 들어가 있고 언론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이 그걸 바꿀 수 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제 검사가 개입되어 있고 내 범죄 조직이 나오고 그렇죠.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영화에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메신저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조폭 출신이 이병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 받아주는데 이거를 메신저를 바꿔서 이제 제기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장영화라고 하는 메신저. 근데 이거는 대중적으로 볼 때는 변호사이고 정당의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역의 사정을 뭔가 잘할 것 예, 같은 예.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메신저로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보면 이 스토리는 왜 제가 이제 이게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스토리는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짜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예. 얘기가. 예,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에 그게 나왔을 때 아수라라는 영화 개봉하면서 예를 들면 그것과 이재명 시장의 어떤 비교 이런 게 SNS에서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고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연출 자체가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야 이재명을 언제 악마화했냐? 이재명 악마라는 거는 지지자들의 공격이지 이렇게 취부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악마화 과정인 거죠. 악마화 과정이 누군가가 있을 때. 설계하고 세팅해가지고 돌아갔던 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들은 더 촘촘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타겟은 단 한 명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인지 자연인으로서의 이재명을 없애려고 했던 것인지는 지금 그 이후로 우리가 1년의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가 된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이후에 낙선한 후에 또 그 뭐 국회로부터 혹은 뭐 법률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했던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 그러다 급기야는 심지어 테러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결선상에서 보자면 지금 내란이 일어난 국면하고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커지고 눈덩이처럼 부풀고 수사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말씀 주셨다시피 테러를 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적 귀결까지 갔던 예,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 국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뭐 기자 생활 뭐 짧게 했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히 많은 면죄부를 받는다라고 저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흉기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영향력이 또 역설적으로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걸 업이다. 이게 직업윤리라고 포장되는 순간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그 사회의 공기다. 언론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 체크하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벌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알려지는 게 자칫 다른 뭐 흥미적 요소로만 소비가 돼가지고 다른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 이유는 이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단위에서 책임질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추진할 때도 제가 한 얘기인데 이제 2021년부터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검찰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의 전개가 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사실 대장동이 출발했는데 대장동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바로 이재명을 못 가니까 백현동을 갔다가 그렇죠. 백현동에서 성남의료원을 갔다가 여기서 성남FC를 갔다가 성남FC에서 근데 2만 원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낸 거냐 이래서 변호사비를 가서 쌍방울을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검찰 역사상에도 이런 말하자면 별건의 별건으로 계속 이어지는 수사 없었을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중앙지검에서 하다가 수원에서 하다가 다시 여기다 검사를 파견해주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반복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6-7건의 수사에서 지금 다 말하자면 한 건도 성과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성과라는 표현이 검찰 이상하지만 기준으로 보자면 예. 성과를 못 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러 사건이 많죠. 있어요. 우리가 예. 뭐 초밥비로 예. 얘기하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는 거냐면 그 보도 중에 상당 부분의 단독들이나 이런 걸 SBS가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변호사들은 SBS를 남부지검 목동 출장소라고도 불러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언론에 대한 멸칭이라 뭐 이렇게 이런 각각 주관적 판단이 있겠지만 그러면 SBS도 뭐 사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방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점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조 관련된 기사, 그 다음에 수사 관련된 기사들에서 그동안의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뭐 말을 들면 이게 취재원의 편향성이나 경로우전성은 어느 언론사에나 사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정권일 때랑 국민의힘 정권일 때 또 다른 거고. 근데 그 말하자면 경로우전성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해 보인다. 지금 상황은. 그렇죠. 예. 뭐 수사기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언론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언론사가 버젓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언론들은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진실이 참 무겁고도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단순히 한 조폭의 허황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특정 정치 세력의 설계가 있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믿었던 유명 탐사 프로그램까지 그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 오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 국가 권력과 언론이 조직적으로 손을 잡고 움직인 악마화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 이런 거대한 조작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권력이 미리 그려놓은 그림에 속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는 힘, 결국 여기 모인 우리 시민들의 두 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삼류소설 같은 조작극을 기획한 진짜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